이런 천박한 가죽 쪼가리 들고 오지 말랬지. 당장 가서 생선 대가리나 쳐. 어머니, 이거 제 생일날 남편이 제 전부예요. 전부는 무슨 얼어 죽을. 너 같은 건 이런 거 들 자격도 없어. 시장 바구니나 들어.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쓰레기 취급당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끝내겠다고요. 그날은 유난히 시장이 붐볐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흐린 하늘 아래 사람들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오갔다. 생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공기 속에 눌어붙어 있었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서로를 밀어내다 겹쳐졌다. 고등어 싱싱해요. 오늘 갈치 싸게 드려요. 그 소란 한복판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고함이 튀어나왔다. 아, 그게 가방이라고 들고 다닐 물건이냐? 순간 주변 소리가 뚝 끊긴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몰렸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파가 한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노파의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장갑 끝에는 아직도 생선 비늘이 붙어 있었다. 그 여자는 지영이었다. 깔끔한 코트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한눈에 봐도 비싼 게 분명한 명품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지영은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노파는 지영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이 시장 바닥을 굴렀다. 진열대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과 물이 튀어 가방 표면에 얼룩처럼 번졌다. 어디서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폼을 잡아. 여기가 백화점이야? 여긴 시장이야, 시장.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슬쩍 꺼냈다. 몇몇은 대놓고 수군거렸다. 저 집 며느리라며? 아, 또 저 시어머니구나.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가방을 주우려 손을 뻗었지만 노파의 발이 먼저 가방을 밀어냈다. 가서 시장 바구니나 들고 와. 이런 거 들 힘 있으면 생선 대가리나 치라고.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렸다. 시장에서는 늘 있는 일처럼 또 하나의 소란으로 소비될 뿐이었다.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소리를 내는 순간 이 모든 게 더 커질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만 바라봤다. 젖은 바닥 위로 자신의 구두가 비치는 것이 보였다. 구두 끝에는 생선 핏물이 묻어 있었다. 노파 말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오래된 몸이 버거워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한 번 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사람 꼴을 하고 살아야지. 여우 같은 짓 그만하고. 그 말은 지영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항의도 눈물 섞인 호소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사람들은 곧 흥미를 잃었다. 시장은 다시 소음을 되찾았고 방금 전의 장면은 금세 다른 이야기들에 묻혔다. 하지만 지영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날의 공기, 냄새, 시선 하나하나가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말수는 이미 생선 가판대로 돌아가 칼을 들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생선을 내려치고 비늘을 긁어냈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고 동작은 거칠었다. 지영은 한 발짝 물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명품 가방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날 시장 바닥에 던져진 건 가방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 같았다. 그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다. 그리고 모두가 확신했다. 이 집의 시어머니는 악질이고 며느리는 불쌍하다고. 지영은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시장에서든 집에서든 말순 앞에서든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그걸 성격이 순해서라고 했고 누군가는 만만해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영 스스로도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었다. 왜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왜 억울한 상황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지. 결혼 초반만 해도 말수는 이렇게까지 거칠지 않았다. 말은 날카로웠지만 행동은 선을 넘지 않았다.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지영은 그걸 세대 차이라고 넘겼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문제는 지영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부터였다. 말수는 지영이 대기업을 다닌다는 사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밖에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게 그렇게 좋냐? 집안일은 누가 하고? 지영은 출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했고 주말엔 말순의 생선 가게를 도왔다. 하지만 말순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오히려 회사 일로 피곤하다는 말이라도 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체력도 없다며 핀잔을 줬다. 결국 지영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남편에게 상의했을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나이 드셨고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지영은 그 말이 조금만이라는 단어가 오래 남을 줄 몰랐다. 회사 그만두고 난 뒤 지영의 하루는 시장에서 시작됐다. 새벽같이 일어나 생선 상자를 나르고 비늘을 치고 손님을 받았다.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다. 말수는 지영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 잘하면 잘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못하면 바로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손놀림이 느려서 장사를 어떻게 하냐? 눈은 장식이야? 썩은 거 안 보여? 지영은 그때마다 죄송해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말을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몇 번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영이 사온 옷들은 늘 문제가 됐다. 이게 옷이냐? 쓸데없이 돈만 밝히네. 말수는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가위로 잘랐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영은 말리지 않았다. 말리면 시어미한테 대드냐는 말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영이 유기농 식재료를 사온 날에는 더 심했다. 애 키운다고 유나는 돈지랄 그만해. 그 말과 함께 재료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지영은 몰래 다시 꺼내 씻어 쓰고 싶었지만 그러다 들키면 더 큰 소동이 날 게 뻔했다. 그런데도 지영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몇 번 말하려다 그만뒀다. 남편은 늘 피곤해 보였다. 말순의 가게 일, 자신의 사업 준비, 집안 문제까지 겹쳐 얼굴에는 여유가 없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항상 같은 반응을 보였다. 엄마 원래 그런 분이야. 조금만 참아. 그 조금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시간은 흘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친정에 말하지 않은 이유는 더 단순했다.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부모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결혼이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지영은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말하지 않으면 적어도 당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으면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쌓였다. 하루하루. 조용히 확실하게. 지영은 밤마다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수건을 입에 물고 손으로 벽을 짚었다. 거울 속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의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시청자들은 지영을 답답해했다. 왜 저러고 사냐? 한마디라도 하지.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입을 여는 순간 이 집은 완전히 부서질 거라는 걸.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이 언젠가는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으면서. 그날도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장 바닥에 던져진 가방을 주운 뒤에도, 찢어진 옷을 보면서도, 버려진 음식들을 보면서도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지영 자신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영이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린 건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이 아무 이유 없이 지영의 앞치마를 벗겨 바닥에 던졌을 때였다. 오늘은 너 빠져. 손님들 눈 버린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화가 나서라기보다 무언가 안에서 툭 끊어지는 느낌 때문이었다. 지영은 그날 하루 종일 멍했다. 생선을 치다가 손을 베었고 피가 나도 바로 감각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지영은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이혼 절차를 쳤다가 지우기를 몇 번 반복했다. 그 단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아주 큰 죄를 짓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다시 쳤다. 그리고 화면에 뜬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그 단어들이 모두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지영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프린터가 작동하는 소리는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류가 한 장, 두 장 출력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손이 약간 떨렸다. 글자들은 분명한데 현실감이 없었다.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인가? 지영은 서류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숨을 고르고 물을 한 잔 마셨다. 말순의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거슬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었다. 술 냄새가 확 끼쳤다. 평소보다 걸음이 비틀거렸고 신발을 벗는 것도 서툴렀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서류 위에 손을 얹었다. 괜히 들키면 안 될 것 같았다. 남편은 지영을 보더니 잠시 멈췄다. 그리고 식탁 위에 종이를 봤다. 그게 뭐야?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천천히 다가와 종이를 집어들었다. 글자를 읽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말순의 코 고는 소리, 냉장고의 웅웅거림,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진심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꺼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무게 때문인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었다. 웃음 같지도 않은 소리였다. 그래, 그럴만하지. 지영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변명이나 사과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사실 나 사업 망했어. 지영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망했다는 단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인데? 지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완전히. 그는 집이 곧 압류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다. 대출은 이미 한계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더는 방법이 없다고. 지영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 말이 현실로 느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왜 지금 말해? 지영이 겨우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알고 있어. 그 말에 지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언제부터? 꽤 됐어. 지영은 말순의 얼굴이 스쳤다. 시장에서의 고함, 집에서의 모욕, 이유 없는 분노.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실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나는? 지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는 왜 몰랐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영은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허탈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였구나. 이혼 서류 위에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가 젖어 글자가 번졌다.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했다.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 이혼을 망설이게 된 이유가 동시에 밀려왔다. 시어머니의 폭언, 남편의 침묵, 그리고 이제야 드러난 비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 직전까지 쌓여 있었다. 지영은 알았다. 이제 더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리사짐을 싸기로 한 건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한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더 이상 이 집에 그대로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나가겠다는 것도 바로 이혼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숨을 고를 공간이 필요했다. 말수는 그날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있었다. 남편은 방 안에 틀어박혀 전화만 붙들고 있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길 생각이었다. 말순의 방은 원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다.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장롱 위에 올려둔 상자를 치우다 보니 바닥구석에 놓인 낡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봉지였다. 쓰레기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럴 거라 생각했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지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비닐봉지를 열자 가장 위에 천 조각이 보였다. 익숙한 문이었다. 지영은 숨을 멈춘 채 천을 꺼냈다. 자신의 옷이었다. 말순이 가위로 잘라버린 줄로만 알았던 그 옷이었다. 하지만 찢어진 자국은 말끔히 수선돼 있었다. 실밥 하나 튀어나오지 않게 누군가 오래 들여다보며 손을 댄 흔적이 분명했다. 지영은 옷을 하나 더 꺼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두 같은 상태였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옷들이 고스란히 봉지 안에 들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봉지 안쪽에는 가죽 가방이 있었다. 시장 바닥에 던져졌던 그 명품백이었다. 물기와 얼룩 때문에 망가졌을 거라 생각했던 가방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새 것처럼 덧대어져 있었다. 지영은 가방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말순이 버린 게 아니었다. 망가뜨린 것도 아니었다. 숨겨두고 있었다. 비닐봉지 맨 아래에는 작은 통장이 하나 있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오래된 물건 특유의 냄새가 났다. 지영은 통장을 펼쳤다. 첫 장부터 손이 멈췄다. 날짜가 빼곡했다. 며칠 간격도 아니었다. 거의 매일이었다. 3만 원, 5만 원, 어떤 날은 1만 원.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횟수가 많았다. 그리고 입금자명, 우리 며느리 독립자금. 지영은 통장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하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다. 독립자금. 그 단어가 현실감 없이 다가왔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앉아버렸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찢어진 옷, 버려진 가방, 시장에서의 모욕. 그 모든 행동이 하나의 의도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압류.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집이 곧 압류된다고 했었다. 좋은 옷, 값비싼 가방. 그대로 두면 가장 먼저 잡혀갈 물건들이었다. 지영은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말순의 고함과 분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시장 바닥에 가방을 던진 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소리를 높였던 이유. 지영을 모욕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들이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영은 통장을 다시 펼쳤다. 입금 날짜를 하나하나 훑어봤다. 자신이 생선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날 이후였다.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였다.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지영은 봉지를 꼭 쥐었다. 손에 비닐이 구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문득 말순의 손이 떠올랐다. 늘 거칠고 물에 불어 있었던 손.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잠들던 모습. 그 손으로 이 통장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지영은 봉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제자리에 놓았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순의 모습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지영은 방을 나서며 한 번 더 말순의 방문을 바라봤다. 닫힌 문 너머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 더 큰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걸 지영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영은 그날 이후로 말순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 통장과 비닐봉지를 본 뒤에도 말순의 말투와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칠어 보였다. 시장은 여전히 전쟁터 같았다. 말순은 아침부터 생선 상자를 옮겼고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말순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지영을 불러세웠다. 거기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얼른 와. 손이 그게 뭐냐, 다시 해. 손님들 앞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지영이 실수라도 하면 말순은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지영은 이제 알 것 같았다. 이 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려야 한다는 걸. 그날 오후 말순은 일부러 지영에게 오래된 장바구니를 들려보냈다. 손잡이는 다 닳아 있었고 바닥은 찢어질 듯 얇았다. 지영은 묻지 않고 받았다. 그거 들고 골목 끝까지 다녀와. 빠져서 일 배우지 말고. 지영이 사라진 뒤 말순은 주변을 힐끔거렸다. 근처 상인들이 흘끔흘끔 이쪽을 보고 있었다. 아유, 저 집 시어머니 또 시작이네. 며느리 잡아먹겠어. 말순은 그 말들을 모르는 척했다.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대신 생선을 내리치며 손놀림에 힘을 줬다. 잠시 후 말순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부동산 번호가 떠 있었다. 몇 번이나 걸었다가 끄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말순은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껐다. 저녁 무렵 말순은 지영에게 일부러 일을 더 시켰다. 손이 이미 부어오른 걸 알면서도 찬물에 생선을 씻게 했다. 지영의 손등이 붉어지는 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순은 그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순은 일부러 지영보다 앞서 걸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뒤를 힐끗 보며 지영이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순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몰아쉬었다. 허리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장롱문을 열자 그 비닐봉지가 보였다.
말수는 봉지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다. 옷과 가방이 그대로 있는지, 통장은 잘 있는지. 통장을 펼쳐 오늘 날짜를 확인했다. 아직 입금은 하지 않았다. 말수는 작은 지갑을 꺼냈다.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섞여 있었다. 말수는 돈을 세다가 그중 한 장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할 금액을 정했다. 입금 창구 앞에서 말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한숨을 쉬어도 재촉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입금 자명을 적는 칸에서 손이 멈췄다. 우리 며느리 독립자금.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먹었다. 지영은 말순을 힐끔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말순은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욕 좀 먹지 뭐. 그래야 눈에 띄지 않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수는 같은 역할을 반복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악역이었고 집 안에서는 침묵했다. 지영은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됐다. 말순이 일부러 며느리를 시장에 세운 이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한 이유. 그 모든 게 누군가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 채권자들이 오기 전에 이 집에서 지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비싼 물건을 숨기고 며느리를 노동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가져갈 게 없는 집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날 밤 지영은 처음으로 말순에게 말을 걸 뻔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아직은 말순이 끝까지 이 역할을 하게 둬야 할 것 같았다. 악역을 자처한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시장 천막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새벽부터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지영은 가게 한쪽에서 말순을 발견했다. 말순은 평소보다 더 안쪽에 서 있었다.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찬물에 담근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진 듯 보였다. 지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말순의 등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 이제야 또렷하게 들어왔다. 말순은 몇 번이나 허리를 펴려다 다시 굽혔다. 칼을 쥔 손이 잠깐 흔들렸고 그 순간 지영의 발이 저절로 앞으로 나갔다. 제가 할게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칼을 내려놓고 한 발짝 비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생선을 손질했다. 물소리만 들렸다. 지영은 말순의 손을 흘끔 보았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그 손으로 자신을 밀어냈고 그 손으로 자신의 물건을 숨겼다는 사실이 묘하게 겹쳐졌다. 손 아프시죠? 지영의 말에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다. 이 정도는 괜찮아. 늘 하던 말투였다. 차갑고 단정한 말. 지영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생선을 씻는 손에 힘을 주었다. 물이 튀어 앞치마가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장사가 끝날 무렵 말순은 먼저 가게 문을 닫았다. 평소보다 빨랐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골목은 좁았고 말순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져 있었다. 지영은 일부러 속도를 맞췄다. 집에 도착하자 말순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순의 방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영은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다시 들었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말수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등을 벽에 기대고 통장을 손에 쥔 채였다. 지영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맞구나. 말순이 먼저 말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말수는 통장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냥 둘 수가 없더라.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수는 말을 이어갔다. 저런 것들 그대로 두면 다 가져가. 내가 쓴 거라고 하면 더 빨리.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변명은 아니었다. 내가 욕먹는 게 낫지. 내가 미움받는 것보단. 말순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지영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 눈은 빠르다. 내가 좋은 거 들고 다니면 금방 표적이 돼. 지영은 바닥을 보았다. 그동안 말순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단순하게만 생각해왔는지 깨달았다. 말하면 싫어할까봐. 말순이 말했다. 내가 나 원망할까봐. 지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다. 준비도 예고도 없이. 말수는 당황한 듯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손이 허공에서 맴돌았다. 지영은 말순의 앞에 주저앉았다. 등을 벽에 기대고 얼굴을 가린 채 울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말순이 낮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영의 울음이 더 커졌다. 그 말은 위로도 화해도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 앉아 오래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다. 지영도 함께였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말수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지영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둘은 각자의 일을 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다. 갈등이 모두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가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는 알게 되었다. 지영은 그날 이후로 말순의 등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고 여전히 말이 거칠었다. 하지만 이제 지영은 안다. 그 등이 자신을 밀어낸 이유를. 그리고 그날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장면이 전혀 다른 의미로 떠올랐다. 끝내 말로 하지 못한 마음들이 서로의 침묵 속에 남아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지만 더 이상 오해만은 아닌 상태로. 그리고 지영은 안다. 어떤 사랑은 끝까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